요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설렁설렁 해보죠. 이건 제가 설렁설렁한다고 쉽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 일단 책임 연습 패턴부터 가볼까요? 음, 책임 연습 패턴은요, 데코레이터 패턴의 형제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구현을 보면 배열 기반으로 구현한 게 있고 링크드 리스트 기반으로 구현한 게 있는데 두 구현 다 잘못돼 있어요. 응? 왜 잘못됐냐고? 왜냐하면 핸들러 체인이라는 클래스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링크드 리스트 구현인 경우 핸들러 체인 따위는 필요 없겠죠. 왜? 각 책임 연쇄 객체가 하나의 노드이기 때문에 우리 링크드 리스트 쓸 때 링크드 리스트 홀더 같은 게 있나요? 없잖아. 노드에다 계속 노드를 붙이면 그게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될 뿐이잖아요. 노드 하나로도 완전한데 그 노드 끝에다 노드 하나 또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책에 나와 있는 구현을 보면 얼핏 보면은 뭐 되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엉망진창이다. 진짜 책임 연습 패턴들은 그렇게 구현되어 있지 않다. 다행히 코드 조각은 남아있으니 메신저에 올라간 코드를 같이 볼까요? 자, 여기 책임 연쇄 추산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이걸 천천히 줄 단위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핵심적인 처리는 run이라는 녀석이에요. 위에 세 번째 줄에 run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그럼 특정 v 값 t를 받아서 어떤 t 값을 널러블하게 출력을 해요. 근데 처음에 보면은 제가 액션을 호출하잖아요. 액션은 훅이란 말이에요. 템플릿 메소드 훅이죠. 그래서 그 훅을 보면은 런에서 준 저기 V가 빠졌네 액션에. 왜 먹었대? 머리 쓰고 짜서 그렇구나. 이 피읍 아니 피읍 V가 있다고 저 자리에도. 그래서 액션이 하는 일을 보면 V 값을 받아서 지 내부에서 잘 됐으면은 어떤 T 값을 출력하고 안 됐으면은 T 값을 씹어 먹어 버리려고 그러겠죠. 널로. 그러면 런이 하는 일을 보면 액션을 일단 실행했는데 널이 아니야. 그럼 걔가 리턴이 되겠죠. 첫 바닥에 잘 걸린 거지. 근데 걔가 너를 토했으면 엘비스 선자 뒤로 해서 넥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넥스트가 있으면 넥스트한테 다시 또 런을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제기를 만들어내. 근데 자기에 대한 제기가 아니라 넥스트 체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핵심이야. 내가 못하면 넥스트한테 시켜야지. 이거지. 자가 참조적인 타입이 있다고 그랬죠. 자가 참조적인 타입은 자기 자신의 타입이 그 타입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다음에게도 연결할 수가 있죠. 넥스트가 똑같이 액션 t이기 때문에 액션 t에는 뭐가 있다? 런이라는 함수가 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잖아. 그래서 넥스트가 있으면 그 넥스트의 런을 불러야지. 넥스트 없으면 그냥 널로 떨어지는 거죠. 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분들은 물음표 콜론 연산자가 물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뭐 어차피 비슷하죠. 예. 타입스크립트 쓰니까 널러블 타입들은 다 알 테고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넥스트만 구현하면 돼. 넥스트는 링크드 리스트의 단점은 마지막 노드에 붙이려면 첫 번째 노드에서 쭉 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넥스트를 붙여도 첫 번째 노드가 계속 노출되기를 원하잖아. 그래야지 첫 번째 노드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넥스트 함수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리턴 디스를 한단 말이죠. 붙였지만 여전히 나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디에다 붙여야 되죠? 두 화일 돌면서 내 넥스트가 널이 아니면 그 넥스트를 찾아서 계속 타겟 넥스트로 타고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넥스트가 널이야. 그럼 거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 마지막 노드니까. 그것도 쉽죠? 이게 쉬워 보이냐고? 아, 쉽잖아.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쓴다? 실제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상을 만들어내서 체크하는 언더라는 체인 하나 만들었어. 그 언더 봤더니 베이스 값 받아가지고 액션에 들어온 V 값이 베이스보다 작으면 V고 아니면 널 토해. 언더죠, 말 그대로. 언더면 V를 토하겠다 이거야, 그대로. 5번은 베이스보다 크면 V 아니면 널이란 말이지. 그럼 이제 오버에다가 언더를 체이닝하면 레인지가 된 거죠. 5에서 10 사이면 되니까 점 런 때려서 7 때리면 7 나오겠죠. 4 때리면 널 나오겠죠. 이렇다 이거야. 즉 체인 홀더 따위는 필요 없다. 원래는 링크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틀린은 인픽스라는 함수의 선언을 지원하기 때문에 코틀린에서는 이게 좀 더 이쁘게 표현이 돼요. 인픽스 함수를 쓰면은 괄호로 연결 안 하고 띄어쓰기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된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어떤 책임 연쇄 객체는 결국에 밖에서 보기에는 오버 하나인 거죠. 얘가 보기에는 오버 5로 보인단 말이야. 밖에서 보기에는. 이때 저 체인 값에 뭐가 들어있냐면 오버가 들어있단 말이죠. 오버가. 그러니까 바깥에서 인지하는 객체는 오버 하나뿐이야. 오버 안쪽에 넥스트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지. 바로 이 점이 뭐랑 똑같다? 데코레이터 패턴의 사촌인 이유야. 데코레이터 패턴도 넥스트 데코레이터를 데코레이터가 알고 있고 바깥쪽에는 첫 번째 데코레이터만 알고 있는 셈이잖아요. 바로 이 점이 439페이지에 생각해보기 8.5.6에서 프레임워크는 그래 책임 연쇄에서 OCP를 달성했는데 사용하는 코드 쪽도 OCP를 달성할 수는 없겠냐? 라고 물어보면 사용하는 코드 쪽에서 체인만 할당하는 코드를 남겨놓고 체인을 만드는 코드를 바깥쪽으로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달성이 됩니다. 그러면 메인 함수도 안 고치게 되겠죠. 그렇다고 어디 가진 않아. 저 체인을 만들어내는 함수가 어딘가에 또 있겠지. 어디 가진 않지만 메인도 OCP를 달성할 수 있긴 하다. 그 사이에 있는 코드들은 여러분들에게 왜 책임 연쇄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수많은 프레임워크들에서 책임 연쇄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책임 연쇄는 더욱더 큰 책임 연쇄에 연결되고요. 책임 연쇄로 계속해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를 우리는 라이프 사이클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시스템은 제어 역전이 됐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답게 뭐 이런 식이죠. 그냥 개념적으로 짜드리면 이따위로 생겼단 말이야. 그 시스템이. 스텝 1이 통과돼야지 스텝 2로 가고 스텝 2가 통과돼야지 스텝 3으로 가고 이런 제어가 바깥쪽에 우리는 있고 우리는 스텝 1하고 스텝 2를 따로따로 만든단 말이지. 오버라이드해서. 이게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만든다? 저런 라이프 사이클을 구상하는 뭔가를 만들잖아. 아니, 얼추 여러분들 다 짜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다 이렇게 생겼잖아. 프레임워크용 제공하는 뭐 짜보면 다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프레임워크는 저걸 저렇게 소비한단 말이지. 제어 역전 해가지고. 그쵸? 여기 막 복잡한 마이바티스 뭐 나오는 다 저거잖아요. 저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핸들러의 메소드가 하나만 있지 않고 스텝별로 쭉 들어가 있고
탭마다 처리할 애들을 쭉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저게 왜냐하면 액터라는 제 입장에서는 스테빌리에 공유되는 변수들이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을 관통하는 클래스를 한 방에 만드는 게 상태 공유상 유리하단 말이에요. 다 인자로 보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 안에 상태 이용해가지고 스테빌리를 전개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책임 연습 패턴에 있는 핸들러가 메소드 하나 갖고 있지 않고 프레임워크가 요구하는 라이프 사이클의 핸들러를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희 구현상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걸 따로 구현하는 애들이 있어. 워드프레스가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든 애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뭐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벌써 이제 저희 감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프레임워크 소비할 때 이미 쟤네들이 요구하는 게 위에처럼 안 생기고 아래처럼 생겼으면 이게 이제 뭘로 보인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뭘로? 프레임워크가 순식간에 이렇게 변한다고. 스테이지별로 책임 연쇄가 들어간단 말이야. 스프링에 보면은 책임 연쇄를 양쪽에다 적용하잖아요. 어디? 비포 인터셉터에 집어넣고 애프터 인터셉터에 집어넣잖아요. 양쪽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그거 말고도 워드프레스는 화면이 그려지기 직전 뭐가 로딩됐을 때 헤더가 로딩됐을 때 뭐가 했을 때 엄청나게 스테이지 나눠가지고 거기마다 다 플러그인들을 책임연쇄처럼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가장 유연한 프레임워크들은 각 스텝의 처리기들을 책임연쇄로 왕창왕창 받아요. 저렇게. 그래서 이번 스테이지에는 뭐 책임 객체를 6개를 링크해놨고 다음 스테이지엔 3개를 링크해놨고 해가지고 그냥 프레임워크가 그냥 제어 통제만 해주지 거기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핸들러로 다 빼준단 말이지. 스테이지별 연쇄 객체로 다 빼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어를 통제할 때 OCP를 되게 심하게 달성하고 싶어. 누가? 스프링 같은 애들이. 왜? 스프링은 뭘 만들지 모르겠으니까. 그렇잖아. 스프링은 대체 무슨 사이트를 만들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로 대체 무슨 사이트를 만들지 모르겠잖아. 이런 경우에는 프레임워크가 엄청난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스테이지로 나누고 스테이지도 되게 상세하게 나눈 다음에 스테이지별로 다 책임 연쇄 패턴을 쓸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만든 핸들러는 스테이지의 각 체인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프레임워크를 소비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프레임워크는 그냥 이 제어밖에 안 해주는 거지. 나머지 다 스테이지별 핸들러가 다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런 프레임워크들은 되게 범용성이 높은 대신에 사용하기가 어렵다. 왜? 프레임워크가 얘기하는 각 스테이지가 무엇인지 다 이해해야 되고 스테이지별로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지 어떤 인자나 어떤 인탁관을 줘야 되는지 하는 지식도 다 배워야 되고 각 스테이지가 데코레이터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데코레이터는 뭐죠? 참가하고 있는 링크들이 전부 다 협력 관계를 구축한 거죠. 그에 비해서 책임 연습 패턴은 참가하고 있는 노드들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않고 베타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했으면 넌 건들지 마. 뭐 이런 거잖아. 데코레이터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너도 요만큼 보태. 너도 요만큼 보태. 이런 관계인 거고 책임 연쇄는 내가 했으면 넌 건들지 마. 뭐 이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데코레이터를 쓸 때는 참가하는 노드끼리 문제를 분산해가지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게끔 문제를 쪼개려고 쓰는 거고 책임 연쇄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 못했다면 네가 해결해. 뭐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 의도만 틀리지 사실은 똑같단 말이에요. 구조가. 응? 그래서 왜 데코레이터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데코레이터 패턴을 쓰려면 일단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각 데코레이터 간의 협력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만들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협력적인 문제를 만들려면 각 데코레이터들이 토하는 결과값들을 어그리에이션 한 걸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끔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느냐.
물어봤었잖아. 그게 안 되면 어차피 데코레이터 못 쓴다고. 근데 책임 연쇄는 쓰기가 더 쉬워. 왜? 둘이 여러 데코레이터들끼리 협력 안 해도 돼. 책임 연쇄 핸들러들은 협력하지 않아. 내가 하거나 못하면 딴 놈이 해. 각각 아이솔레이트 돼 있단 말이지. 책임 연쇄는 훨씬 더 일반화 로직으로 고치지 않고도 쓸 수 있다. 제약사항이 덜 심하다는 얘기죠. 아무 문제나 쓰기가 쉬워. 그래서 훨씬 더 우리 현실에는 책임 연쇄를 찾아보기가 더 쉽다. 프레임워크에서 통제하기가 책임 연쇄가 더 쉬운 거야. 독립되게 문제를 풀게 하니까. 하지만 또 여기에도 지랄 같은 뭐가 성립한다? 결합법칙, 교합법칙 세 개는 똑같이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핸들러 세 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만든 핸들러 아까 코드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위에 오버하고 언더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지금 제가 만든 것들은. 오버 먼저 한 다음에 언더에 되고 언더 한 다음에 오버에 되잖아. 오케이? 그 된다고 지금 제가 만들어 온 거는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얘는. 응? 군이란 말이야. 아벨군이란 말이지 얘는. 그러나 이제 재수없게 잘 못 만들면 순서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방식대로 체인을 연결했을 때는 잘 되는데 저 방식대로 체인을 연결했더니 잘 안 돼.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도 어, 군체환 이론을 벗어나 펑터 모노이드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어. 얘도 잘 짜야 돼. 그게 그게 여러분들이 마이바티스가 됐든 스프링이 됐든 인터셉터를 구성하면 망하는 이유야. 인터셉터 잘 안 되지. 하면 문제가 일어나.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건 구현할 때 아벨군을 제대로 아니 교환 법칙을 제대로 성립 안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범용성 있게 쓰려면 아벨군 아니 자꾸 아벨군이 한다. 교환 법칙이 잘 성립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없어져. 먹고 죽는 게 아무리 책임 연쇄라지만 책임 연쇄도 그거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지식이 생각났다. 까지 거의 남은 장의 절반을 책임 연쇄가 먹어버렸죠. 책임 연쇄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크게 다룰 수 아닙니까? 그 와중에도 얘네 구현은 또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얘네들이 이 체인 홀더가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아니, 핸들러 체인이라고 표현하는데 핸들러 홀더가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말한 대로 프레임워크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은 필요가 없고 지금 제가 코드 적어준 것처럼 그냥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 구조를 프레임워크이 넥스트를 추가하는 것도 다 지가 통제하고 뭐 하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핸들러 체인이라는 게 결국엔 스프링 그 자체인 거지. 그 안에서 다 지가 애드 핸들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이런 핸들러 체인 같은 객체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링크드로 연결되어 있는 처리기일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는 외부에서 보기에 뭘로 보인다? 강팀 이거 뭘로 보여? 언더가? 체인된 언더가 뭘로 보여야 정상이다? 전략 객체로 보여야 정상이다. 즉 책임 연쇄 패턴의 사정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 바깥쪽에서는 얘가 그냥 언더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전략 객체로 보인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 구조에서는 어떻게 쓰인다? 전략 객체 패턴을 썼는데 전략 패턴 안에 데코레이터가 들어있거나 책임 연쇄가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이다. 책임 연쇄가 적용되어 있는 전략 객체를 그냥 전략 객체로 내가 소비하는 큰 패턴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데코레이터하고 책임 연쇄가 주인공인 경우보다 큰 프레임워크에서는 얘가 전략 객체인데 그 전략 객체 안이 데코레이터이거나 책임 연쇄인 경우가 흔하단 말이지. 지금 제가 코드로 만들어준 언더 오버도 바깥쪽에 뭘로만 보인다? 처음에 만들었던 오버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언더가 안 보여. 언더는 오버 안에 있는 거고 걔가 그런 식으로 뭐 런을 했을 때 안에서 그런 체인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관심 없어. 바깥쪽에서 보면 뭘로 보인다? 오버 런으로 보인단 말이야. 전형적인 전략 객체잖아. 어떤 전략 객체? 액션 T를 받는 전략 객체를 받은 거란 말이지 그냥. 바깥쪽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접해보면 아 이게 책임연쇄야? 이게 전략 패턴인데 왜 책임연쇄라고 부르지? 왜냐하면 전략 객체 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전략 객체 안에만 구현되어 있을까요? 전략 객체의 사촌이 누구죠? 형제? 상태 패턴일 거 아니야. 상태 패턴 안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 게다가
우리의 커맨드를 객체화시켜서 혹은 함수화시켜서 사용하는 게 커맨드 패턴이니까 커맨드 패턴의 각 커맨드 안에도 얘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미친 독립실행기 안에는 데코레이터나 책임 연체가 다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다.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까막눈 때는 안 보이지만 알고 나서 보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43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모든 계층에서 플러그인 클래스의 객체인 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게 정답이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플러그인이 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면 다 뭐다? 싸그리 다 책임 연쇄 객체이거나 아니면 데코레이터 객체이고 두 개 다 플러그인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웹팩에 들어가는 플러그인은 다 뭘로 되어 있다? 데코레이터로 되어 있다. 게다가 많은 경우 데코레이터가 책임 연쇄를 겸하는 경우도 있어. 데코레이터는 계속 데코레이터의 값을 합산하고 있다가 얘가 널 같은 걸 바나나 합산이 안 되고 거기서 끝나. 데코레이터 책임 연쇄라는 패턴이야. 그래서 전략 객체 안에 데코레이터 책임 연쇄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다. 중요한 패턴이었죠. 엄밀하게는요, 객체 지향의 모든 세계는 동적 디스패치를 비롯해서 대체 가능성을 비롯한 많은 구현들이 싸그리 다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이나 책임 연쇄 패턴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상속 구조의 링크드 리스트를 가로 구조의 합성으로 푼 링크드 리스트 구조로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 연쇄가 동작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우리가 상속 구조에 있는 메소드를 찾는 동적 디스패치 방법과 똑같거든. 예를 들면 페어런트의 자식이 있어. 페어런트의 메소드가 A, B가 있고 자식한테 오버라이드한 B가 있어. A로 호출하면 어떻게 된다? 차일드의 A가 없기 때문에 부모에 있는 A로 호출한단 말이야. B는 자식의 B가 걸렸기 때문에 부모의 B로 안 가는 거란 말이지. 이거 뭔가 엄청 책임연쇄 패턴하고 비슷하지 않아? 그렇게 느낌이 안 와요? 우리가 메소드 찾는 과정이 엄청 책임연쇄랑 비슷하지 않냐고. 상속이라는 종족 과정의 링크드 리스트를 가로로 펼쳐가지고 우리가 합성시킨 것뿐이라니까? 그래서 책임연쇄를 이용하면 뭘 제거할 수 있다? 상속을 제거할 수 있어요. 책임연쇄가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복잡하고 깊은 상속 구조를 가로로 펼쳐서 합성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다고? 링크드 리스트가 이 프로그램들의 모든 기준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래요. 링크드 리스트를 세로로 링크를 하나, 가로로 링크를 하나. 여기서 말하는 가로는 다 뭐다? 합성. 세로는 뭐다? 상속인 거지. 네. 뭐 함수형은 뭐 틀리니까 함수형 풀면 다 똑같아요. 리스트 콘 쓰는 거 다 뭐야? 링크드 리스트라고. 값이 있거나 아니면 다음 노드 링크로 콘을 또 가는 거지. 다음은 상태 패턴이 나옵니다. 상태 패턴도 책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상태 패턴들은 대부분 그지 같아요. 저 뭐 하나 그지 여쭤봐도 같은 돼요? 이유는 말씀하세요. 좀 별거 아닐 수 있긴 한데 네, 433페이지에 그 트라이 파이널이 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430페이지 어디? 그 인터셉트 메서드에서 433이요. 3. 음, 네. 트라이 캐치 아니 트라이 파이널리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네. 왜 쓰는지 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음,
설명해 주실 분. 일단 윤성님부터 설명해야겠다. 왜 이해를 못하고 뭐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부터 다 얘기해봐. 요게 그 위에 걸 먼저 실행하고 그다음 밑에 걸 실행하고 값을 반환하는 걸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트라이 파이널을 안 써도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의문이 들었어요.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인보케이션 프로시드 호출하고 그 다음에 아직 반환하지 않고 파이너리를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값을 반환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그러면은 변수를 놓고 실행하고 변수를 반환해도 되잖아요. 네. 어? 그래서 그래요. 네? 하지만 자바의 구조를 윤성님처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괜히 지역 변수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지. 그냥 어, 이거의 장점은 지역 변수를 안 쓴다는 거지, 하나를. 어, 근데 지금 말한 게 이해가 되실 정도로 자바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 여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 파이널리는요, 무조건 트라이가 있어도 실행이 돼요. 그래서 파이널리에서 리턴하면 트라이에는 리턴이 안 먹어. 근데 거꾸로 파이널리 리턴이 없으면 트라이는 리턴이 먹어. 하지만 리턴하기 전에 파이널리 일이 일어나. 그래서 이 구문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이드는 트라이 캐치 파이널에서 리턴하지 마. 뭐 이런 가이드까지 낼 지경이에요. 엄밀하게 리턴이 있을 때 파이널 쓰지 마. 왜? 해석이 어려우니까. 지금 윤성님이 어떻게 해석했죠? 인보케이션 프로세스가 일어난 다음에 리턴을 안 하고 파이널리 안에 있는 게 일어난 다음에 리턴 될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잘 안 돼. 왜? 일반적인 문의 흐름을 벗어나기 때문이지. 근데 이게 나한테는 되게 되게 자연스러워. 예를 들면 윤성님도 이거 정확하게 해석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장점이다? 인보케이션 프로세스를 변수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서 변수를 안 쓸 수 있어. 음, 그 정도죠. 감사합니다. 네. 일반적인 가이드는 리턴이 있는 트라이가 등장하면 파이널을 쓰지 않는다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뭐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문제 없지. 또 책임 연습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형태 패턴은요, 뭐가 그지 같냐? 많은 게 그지 같죠. 많은 게 그지 같은데, 음, 자, 447페이지에 코드들을 쭉 보면 마리오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게 등장하죠. 아래쪽에. 그리고 마리오 스테이트 머신에는 커런트 스테이트가 등장합니다. 뭐 그냥 그렇다 쳐. 이 커런트 스테이트는 iMario라는 객체인데요. iMario는 446페이지에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이 iMario의 구상 클래스가 스몰 마리오가 있죠. 이 스몰 마리오를 자세히 보시면요. 속성을 뭘 갖고 있죠? 마리오 스테이트 머신을 갖고 있지 않나요? 일단 여기서 아웃 아니야? 쌍방 참조잖아. 이미 여기서 게임이 끝났잖아. 쌍방 참조가 생겼잖아. 아이 마리오에는 마리오 스테이트 머신에 대한 의존성이 없지만 실제 구상 객체인 스몰 마리오에는 스테이트 머신을 의존하는데 스테이트 머신은 다시 아이 마리오를 의존하잖아. 쌍방 참조가 성립했잖아. 끝이라고. 여기서 이미 잘못된 스테이트 패턴이라. 우리는 왜 스몰 마리오가 꼭 스테이트 머신을 알아야 될까?
곤란해하고 있는 강팀한테 질문을 해야겠다. 마이크 켜고 대답해봐. 상태 객체인 스몰 마리오가 마리오 스테이트 머신을 알아야 되는 이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다른 스테이트로 가야 되는데 그 다른 스테이트가 알고 있는 게 마리오 머신이니까 마리오 스테이트 머신이니까 그쪽으로 참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독립적인 기능으로 자기의 상태를 바꿀 수 없고 스테이트 머신이 허락해줘야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은 스테이트 머신은 각 스테이트가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거부도 한다는 얘기인가? 지가 취사 선택 판단을 해가지고 즉 스테이트 객체들이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얘기야? 이 의도는? 그래 너는 A 상태로 바꾸고 싶지만 그건 내가 생각해보고 해줄게 뭐 이런 건가? 상태 객체가 바꾸는 게 상태 패턴 아니었어? 음.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쌍방참조가 성립한다는 거. 두 번째는 코드상으로 보면 447페이지에 실제 스몰 마리오 구현체를 보시면 set current state뿐만 아니라 set score라는 거를 하죠. 그러면 set score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건데 set score라는 메소드를 마리오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이름이 갖는 게 맞아? 아니잖아. 아이스코어 홀더한테 set score가 있는 게 맞을 거 아니야.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배웠죠? 뭐지? 이 사람들의 반응들은 나 뭐 이상한 얘기 했나? 그렇잖아. 그래서 스테이트 머신이 세스코어를 제공하는 것도 완전히 웃기는 얘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상태 객체인 아이 마리오가 아이 마리오 안에서 했던 일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상태를 바꿔주는 것밖에 못하는 거지. 예를 들면 447페이지에 있는 set current state 이거는 뭐 상태 머신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게스코어에다 더하기 100을 때려서 세스코어하고 뭐 이러려면 누구랑 어떤 애랑 상호작용을 하는 이 임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게 문제야. 그럼 대체 내장을 얼마나 까야 되는 거지? 이 책의 구현체를 보면 마리오 스테이트 머신은 거의 내장을 다 깠죠. 게스코어, 세스코어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이건 그냥 다 깐 거잖아. 그냥 날 삶아 잡수세요 뭐 이런 거잖아 거의 수준이. 상태 머신에게 얼만큼의 내장을 까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얘가 만약에 누구만 해킹하면 스몰 마리오만 해킹하면 플러스 200을 2000으로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취약해질 거 아니야? 아이 마리오 머신이 엄청 취약하다고. 내장을 다 깠으니까. 객실량이 아니잖아. 그 상태 머신을 구현할 때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상호작용하고 있는 대상 객체의 내장을 얼마나 까서 위임할 거냐 라는 거랑 그 다음에 상태 머신 홀더를 알고 있으면 쌍방 참조가 된다. 단방향 참조가 깨지게 된다. 이건 또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결 방법이 있냐고? 있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상태 머신이 처리해야 될 메소드, 여기 나와 있는 옵테인 머쉬룸, 옵테인 케이프, 옵테인 파이어플라워 및 몬스터, 요거를 인터페이스로 빼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추상 클래스를 하나 더 정의해서 애프터 스테이트를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스테이트 자체도 말이 어렵지? 말이 어려우니까 코드로 작까?
아, 이게 다 짰었는데 이게 메모장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코드였고요. 아까 그게 나머지는 슬라이드가 날라갔어. 파워포인트가 중간에 뻗어가지고. 씨. 처음부터 구글 슬라이드를 짰으면 좋았을 것 같아. 파워포인트를 짜다 파워포인트가 날라가가지고. 자, 어쩔 수 없이 라이브 코딩으로. 라이브 코딩을 할 거면 라이브 코딩을 같이 보는 게 낫지 않아?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합시다. 너무 크다. 뭐 만들 거냐? 일단 인터페이스를 만든다고 했죠. 인터페이스 아이 마리오. 여기에 필요한 거는 옵테인 보이드죠. 미친. 방금 봤어요? 코파일럿 이 미친놈이? 살려줘. 무서워. 죽을 것 같다. 우린 과연 코딩을 하는 것일까? 코딩하는 척을 하는 것일까? 무섭다. 이 세상이 무서워. 우리 과연 미래에도 개발자로 남을 수 있을까? 아, 살고 싶지 않다. 어쨌든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구현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나의 제안은 업스트랙을 가자는 거야. 뭐 대충 이렇게 짜고요. 가이드대로 짰으니까 대충 짜고. 그러면 제가 여기다 뭘 집어넣고 싶은 거냐? 얘네들이 전부 다 구현은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훅을 갖게 짜자는 거지. 그래서 얘가 실제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아이마리오고요. 그렇고 이렇게 짰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다 훅을 실행하자는 거야. 훅을. 그럼 훅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훅 이름 짓기도 귀찮으니까 다 언더로 퉁치자. 그러니까 훅을 다 호출해. 그럼 이제 갑자기 템플릿 메소드처럼 변했죠. 근데 얘가 뭘 가져야 되냐면 얘가 그걸 갖는다는 거야. 스테이트를 갖자고. 그럼 기본 값은 자기 자신이겠죠. 근데 메소드가 지금 4개 있잖아요. 이 4개에 대한 훅도 다 만들어. 그런데 얘네들을 다 각각의 이름으로 가져오자. 어떻게? 다 가져와. 이게 추상 클래스에서 한 번만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귀찮음을 감수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짓을 한 다음에 상태를 바꿀 거기 때문에 애프터를 다 집어넣는 걸로 하죠. 그래서 일단은 다 디스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가 이때 스테이트를 바꾼다는 거지. 스테이트를 뭘로 바꾼다? 이렇게. 여기가 발로 했나? 우린 코딩하는 척을 하는 거라니까. 야, 야, 야. 기다리면 알아서 하죠, 제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훅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바꿔주잖아요, 얘가. 계속해서 바꿔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공해줘야 될 메소드는 딱 하나인 거야. 뭐 틀렸어요? 아, 이거? 미시 아니라 오로 돼 있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상태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애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얻어. I 말이 뭐지? 대수로 얻어. 얘를 어떻게 얻었냐 이거 이게. 스테이트가 오씨 무서워라. 갑자기. 스테이트가 디스면 디스가 현재 상태겠죠. 근데 스테이트가 디스가 아닐 수가 있죠. 아니면 얘한테 다시 커런트 스테이트를 얻으면 돼. 근데 왜 빨간색 나오지? 오씨. 순서로 바꾸면 나와지나? 아, I 말이요. 미안. 깜짝이야. 다시 바꿀게요. 속성이 더 보기 좋으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서 뭘 하게 된다? 일종의 링크드 리스트 체인. 이 사실은 간이 뭐다? 간이 책임 연쇄 패턴이란 말이야. 너야? 아니야. 아니면 계속 가는 거지. 어디로? 여기로. 계속 하면서 여기에 해당될 때까지 계속 밀어낼 거 아니에요. 처음에만 내가 나인 거지 하고 나면 이걸로 바뀐다고. 하고 나면. 그러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진짜로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 스몰 마리오 구현해 볼까요? 스몰 마리오 구현. 이 미친. 살려줘. 너무 무섭게 구현되는 거 아니야? C 쳤어, 나. C. 이럴 수 있는 거야, 인간. 아, 무서워. 그런데 이게 프라이빗이니까 세터를 제공해 주긴 해야겠죠?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그걸 어떻게 제공해 주지? 그냥 귀찮으니까 제가 풀게요. 얘네들은. 프로텍티스까지는. 원래는 세터를 따로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요 정도로만 제공하지 뭐. 그럼 얘가 뭔가 할 거 아니야. 얘는 근데 생성자에서 그거 받기로 했었죠? 그랬잖아. 얘 뭐 이거 준다며. 이거 쓰라고 그러고. 이것도 프로텍티드로 줍시다. 그러면 얘가 부모한테 떠줘주고, 됐지? 그럼 얘가 뭔가 하잖아요. 하는 거 구현하자. 얘가 뭐 하냐면 세스코어를 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이 미친 프로스펙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아 무서워. 세상에서 살려줘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속성이었던 뭐다? 애프터, 옵테인, 머시룸, 물, 뭘로? 뉴 슈퍼마리오라는 걸로 바꾼단 말이지. 여기 뉴 슈퍼마리오는 어디 있니? 딴 데 있니? 구현체가? 아무튼 다른 구현체로 보냈단 말이지 얘가 이렇게. 어? 스몰 마리오가 슈퍼 마리오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카페 타면 마음대로 해라 이제. 네, 마음대로 해 이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얘의 후계 보고 때문에 여기에서 애프터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지. 애프터를 건든 적이 없으면 뭐다? 디스가 계속 유지가 될 거야. 근데 내가 커런트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스테이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그 스테이트가 커런트가 될 때까지 계속 보내가지고 걔를 얻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책임 연쇄를 어디다 적용했다? 스테이트 패턴의 커런트를 얻는 링크드 리스트에다 책임 연쇄를 적용한 거란 말이야. 책임 연쇄 잘 안 보인다고? 왜 책임 연쇄야 이게? 내가 다음 노드 조건을 이걸로 써서 그런 거지. 이번 노드 그 수렴 조건을 이걸로 써서 그런 거지. 책임 연쇄라고. 왜냐하면 책임 연쇄 패턴에 나오는 둘을 계속 호출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대충 이렇게 구현하면 이 안에서 결정하게 되니까 스테이트 홀더한테 셋 스테이트를 할 필요가 없게 됐죠. 그리고 실제 구현체에서는 지가 이렇게 자기 메소드에 합당한 보고만 해주면 된다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기 싫으면 다 그냥 애프터로 퉁쳐도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 메소드의 여파가 이 메소드로 가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인데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경되는 대로 여기도 대동소이하죠. 얘가 이제 바뀔 거다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마리오 쪽도 구현해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아. 인터페이스 밑에 구현할게요. 얘가 아이스코어 하면 무서워. 살려줘. 무서워 죽겠네. 스몰 마리오에서 시작해서 얘를 했죠. 얘를 합니다. 스테이트를 해요. 근데 스테이트의 핵심은 뭐다?
스테이트를 생으로 쓰지 않는다. 스테이트를 뭘로 쓴다? 커런트를 해서 쓴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마리오를 쓰지 않는다. 우리는 뭘 쓴다? 마리오 스테이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마리오 스테이트에는 뭐가 있다? 커런트가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마리오만 스몰 마리오만 알고 있지만 아무 문제 없어. 이제는 홀더한테 스테이트를 보고할 필요가 없어. 이게 바로 책임 연쇄 패턴의 무서운 점이야. 입구의 엔트리 노드의 참조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그 안에서 다 알아서 해. 만약에 성능이 좀 더 필요하다? 성능이 좀 더 필요하면 가끔씩 해주면 됩니다. 뭐? 어, 가끔씩 한번 해주면 돼요. 왜 이씨 왜 지랄하지? 이 새끼도 또 씨, 쓸데없이 아이마리오 리턴하게 내가 만들어놨나? 그치.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캐시가 잡히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이 노드의 마지막 걸로 잡혀 있겠죠. 그럼 그 마지막에는 어차피 스테이트가 자기 자신 디스에 수렴할 거기 때문에 책임 연쇄가 발생하지 않고 여기에 수렴하게 돼서 첫 번째로 바로 얻어내게 되겠죠. 이게 캐시인 거예요. 마지막 노드를 인식하는 캐시를 이렇게 한 번씩 잡아서 내 스테이트를 갱신해주는 절차만 넣어주면 여기다가 이게 끝없이 걸리는 노드를 타고 널이 아닐 때까지 찾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걸린다고. 바로 걸린다고. 첫 번째 거에. 여기에 걸린다고. 그럴 거 아니야. 쭉 가다가 이 마지막에를 내가 여기에다 캐시를 잡았으니까. 그 성능상으로도 매번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만 해주면. 그래서 어떻게 됐다? 뭐 어떻게 됐다. 아무튼 상호 참조 문제가 해결된다. 상호 참조 문제가 해결되고 얘가 스코어 홀더로서의 기능만 얘한테 노출돼서 얘는 스코어 홀더만 소비하게 된다.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을 달성했다. 그 다음에 상호 참조도 해결했다. 씨 고요해. 라이브를 짰으니까 테스트도 안 눌렀지만 대충 될 거예요. 그렇죠? 상태 패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상태 패턴 쓸 거면 여기까지 역할을 나눠주지 않고 쓰는 거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상태 패턴을 쓰려다가 뭔가 찝찝해. 그래서 안 썼어. 라는 경험이 분명히 시니어들한테 있을 거야. 그 찝찝함이 이거라니까? 이렇게 하면 그 찝찝함은 다 제거돼. 그리고 뭔가 상태 패턴 쓰려는데 어딘가 이게 뭔가 찝찝해. 그 찝찝한 게 그거라니까? 쌍방 참조를 한다는 거랑 인터페이스 분리를 안 했다는 거랑 떡져 있다는 거라니까. 끝에 나눠주면 됩니다. 나누려고 했더니 뭐가 등장했다? 나누려고 했더니 자가 스스로 스테이트를 관리하려면 당연히 자기 스테이트 안에서 스테이트를 관리해야 돼. 바깥쪽엔 노드만 노출하고 자기 스테이트 안부터는 자기가 스테이트를 관리해야 되니까 자기 안에 진짜 스테이트를 가져야 되고 누가? 스테이트 머신이 아니라 스테이트가 스테이트를 내부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스테이트는 단순히 스테이트가 아니라 외부에 노출할 때는 책임 연쇄를 통해서 자기거나 아니면 아닌 녀석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걔가 걔일 때까지 파고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디자인 패턴들은요, 다 배우고 나면 연결 디자인 패턴을 바꿔줘야지만 실제로 실무에 쓸만하게 써지지, 그냥 다른 이 고프의 책에서 가르칠 때 디자인 패턴, 다른 패턴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되게 코드로 가르치거든요. 그 모자라. 그냥 그대로 쓰기에는. 근데 가르치려면 어쩔 수가 없어. 다른 패턴 섞어서 낸 패턴으로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상태 패턴 이렇게 가르치면 지옥일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래? 뭐 이러는데
제가 바로 책임 연쇄 패턴을 하자마자 상태 패턴을 하니까 낫잖아. 아, 이게 책임 연쇄였네? 하고 눈에 들어오니까 이걸 연쇄한 이 스테이트 패턴이 눈에 들어오잖아. 아니라고? 나의 착각이라고? 어느 거 나자. 이 책이 우연히 책임 연쇄 다음에 상태 패턴을 배치한 게 아니라고. 전략 패턴 다음 일반적인 책들은 다 전략 패턴 뒤에다 상태 패턴을 배치하는데 이 책이 우연히 책임 연쇄 뒤에다가 상태 패턴을 배치한 게 아니라고. 우연인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 두 개는 되게 밀접하다고. 그냥 오리지널 상태 패턴은 쓰레기라니까. 그냥 쓰면 안 돼. 이터레이터 패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해결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지우기 문제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지우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당연히 스냅샷을 지원한 반복자로 해야지만 해결돼요. 그래서 464페이지부터 있는 복사본 기반의 설계사상으로 가야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무슨 내가 지금까지 전진한 커서보다 앞에 있는 것들은 지울 수 있으나 뒤에 있는 건 안 되고 이딴 걸로 될 것 같아? 절대 안 돼. 안 되는 거고요. 단지 이터레이터 패턴은 전진 전용이고 뒤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큐 구조에서는 나름 유용하지만 스택 구조가 되면 지옥이다. 예를 들면 인덱스 오브는 잘 작동해. 하지만 인덱스 라스트 오브 이런 거 하면 지옥이다. 애당초 구현이 안 돼. 패스 넥스트가 퍼스일 때까지 다 끝까지 간 다음에 다른 구조체에 집어넣어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어.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스택을 쭉 쌓아가지고 스택을 역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 스택 오버플로가 일어나든지 뭐 어떻게 되는지 방법이 없겠죠.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 특성은 함수형 리스트랑도 되게 비슷해서 제가 요즘 함수형 리스트의 알고리즘을 막 연구하는 중인데 걔랑도 되게 비슷해요. 흡사해요. 그래서 지연된 함수 리스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특성들이 많아서 아무튼. 근데 어쨌든 이터레이터 패턴을 왜 쓰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자면 디자인 패턴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패턴들의 원래 설명하고 있는 목적들인데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문을 식으로 바꾼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문은 스테이트먼트인데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식은 익스프레스죠. 근데 식이라는 건 뭐죠? 평가하고 나면 값이 돼요. 우리가 연산식 이거 값으로 수렴되죠. 뭐 이런 거 이것도 뭔가 3으로 수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이라는 건 값으로 처리가 되고요. 값으로 처리된다는 얘기는 메모리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언제? 런타임 시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은 그렇지 않아. 문은 명령으로 바뀌고 왜냐하면 그 자리로 안 가니까. 노이만 머신은 계속 명령을 읽어드려서 소비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프로그램 적재되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든 문을 식으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if 문을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if 문이라는 게 추상화해놓고 보면 그쵸? 근데 이 중에서 조건을 뺄 방법은 없지. 그러니까 뭐만 남았다? 이게 전략객체인 거야. if 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전략객체라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포문을 보자는 거지. 포문은 되게 간단하게 생겨. 파일문 볼까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while문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다 이거야. 왜? ABC 언어에서는 루프 구문에 대해서 되게 특수한 기능을 부여했어. 원래 루프를 잘 보면 이 실행 몸체가 독립된 스택으로 돼 있겠죠. 스택이니까 반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원래 함수를 재기적으로 호출하면 스택이 쌓이잖아. 해소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꼬리 최적화된 함수를 짜도 여전히 스택이 쌓이잖아. 꼬리 최적화를 해소하는 특수한 기능이 없는 이상은 그냥 쌓인다고. 근데 ABC 언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함수형 언어에서는 꼬리 최적하면 스택 포인트를 옮기는 걸로 스택을 바로바로 제거하게끔 문제를 해결한 거고요. 제어문에서는 루프를 돌리면 루프를 실행하는 동안에 생긴 스택을 언어가 제거해 주는 식으로 구조를 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란 말이지. 이게 ABC 언어의 루프란 말이에요. 이 루프를 안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ABC 언어를 쓰는 것 외에는 반복되는 스택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언어에서 제공을 안 해줘. 루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ABC 언어의 루프는 스택 클리어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 이 스택 클리어라는 기능이 루프에밖에 안 들어있단 말이지. ABC 언어에서. 그래서 루프를 제거할 수가 없어. 루프를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쓰긴 써야 되는데 나머지만 추상화한 거죠. 이 루프 문을 제거할 수는 없는 건 이제 인정이란 말이지. 이렇게 제거한 거란 말이지. 나머지는 다 객체화 시키자 이거지. 근데 if는 if 문 자체를 제거할 수가 있었단 말이지. 이건 제거해도 돼. 얘한테 스택 클리어라는 이상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통째로 제거해도 돼. 이게 바로 이터레이터 패턴과 전략 객체 패턴의 차이점인 거예요. 전략 객체는 if라는 if 문이라는 존재가 다 사라지는데 이터레이터 패턴에서 여전히 파일을 써야 돼. 아니 제거할 거면 다 제거하지 왜 파일이 남았을까? 파일을 안 쓰면 스택 클리어가 안 되기 때문이야. ABC 언어에서 유일하게 스택 클리어를 하려면 루프를 써야 되거든. 반드시. 루프 외에는 스택 클리어 기능이 없어. 그래서 이터레이터 패턴에서는 패턴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어문하고 합쳐서 써야 돼. 그럼 나중에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우리는 이런 방법을 알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될 거 아니야. 이 커맨드 패턴이야. 이 커맨드 패턴이라. 인보컬 통해서 인보킹하는 게. 결국에 디자인 패턴의 큰 축 중에 하나는 문을 제거하는 데 있는 거고 커맨드 패턴이라는 건 커맨드 패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패턴에도 다 커맨드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언두 리드의 마법이 왜 일어나? 언두 리드라는 건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문인데 어떻게 되돌려? 못 되돌리지. 걔가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한 카운터 행동들을 다 만들어 놨을 수가 있는 거지. 리드를 어떻게 했겠어? 내가 했던 행동이 객체화돼 있으니까 그 객체를 또 실행하면 되는 거지. 사각형을 그린다 할 또 실행하면 되잖아. 그럼 사각형 두 개 되겠지. 근데 이게 문이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시기니까 되는 거지. 그래서 디자인 패턴의 큰 축은 솔리드 원칙을 달성하는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의 각각의 목적들이 있었죠. 크게 보면 솔리드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OCP라든지 인터페이스 분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던 거에 비해서 또 한 가지 큰 축은 문을 제거하는 데 있다는 거야. 문을 제거하면 훨씬 더 유연해지기 때문에 식으로 바꿔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한 면에서 그 다음번에 다루게 되는 비지터 패턴은 이 책에서는 엄청나게 짧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비지터 패턴 어디에 적용하느냐? 아무 곳이나 제어 흐름이 일어난다라면 그 제어 흐름을 관찰하거나 꼽사리 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관찰자, 비지터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돼. 모든 행위. 관찰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컴포지 패턴 배웠죠. 컴포지 패턴은 서치라는 메소드를 구현했다고 치면 서치 안에 폴더는 파일을 검색해가지고 이름이 같은 애들을 다 서치 리절트 리스트 안에 애드해주고 파일인 경우는 자기 자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서 서치 리절트 리스트에 애드해주고 이렇게 동작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컴포지 패턴이.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폴더인 경우에 파일을 순회했다는 거고 파일은 자기 자신을 평가했다는 거죠. 응? 리절트에다가 담는 거는 행위인데 그거 말고 되게 중요하게 제공되는 기능은 뭐냐면 내가 폴더라면 서브 폴더와 파일을 순회했어. 순회하는데 순회하다가 내가 받은 람다가 평가식이 들어있는데 그 평가식에 맞는 걸 리절트에 넣어서 이거 전체가 그냥 액션이라고 보면 액션이 있고 내가 서브 폴더와 파일을 순회했어라는 행위가 따로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코드로 안 하면 말이 안 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제 만들자고. 그럼 얘는 파일을 갖고 있어. 컴포지트. 파일이라고 하면 안 되지. 칠드런이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두에서 뭐 하죠? 루프 돌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얘가 하는 일이잖아. 두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심심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다고 쳐. 이게 왜 아까부터 치러야 돼? 아, 이 리스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아, 두가 키워드라서. 그다음에 그럼 얘가 이걸 반환할 거잖아요. 리스트를. 리스트를 반환할 건데요. 제가 이 폴더에서 함수형 리스트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름이 크지가 않아. 어레이 리스트밖에. 근데 얘는 결과를 합산해야 되니까 인자로도 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없으면 지가 만들겠죠. 네? 없으면 지가 만들려고 그러고 타겟을 넘겨주겠죠. 애당초 반환을 해야 되나? 반환이 필요 없네. 그냥 넘겨주기만 하면 되네. 아니다. 반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이 리턴 타겟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폴더의 구현이잖아. 내 서브 자식들의 결과를 어그레게이션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파일 만들면 되겠죠. 얼마? 아, 역시 최고야. 우리는 개발한 척만 하면 돼. 아무튼 파일의 구현에서는 나를 집어넣는 것만 있는 거겠죠. 그렇죠?
나는 칠드런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무조건 집어넣었단 말이야. 근데 무조건 집어넣기 싫으면 뭘 더 주면 된다? 람다를 더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무턱대고 안에다가 집어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얘는 아무 생각 없죠. 얘는 어차피 파일 수준의 검색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치도한 넘길 거고요. 파일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파일들이. 뭐라고? 블록한테 디스 넘겼는데 얘 통과가 되면 추가해야지. 뭐 이런 거잖아. 근데 파일에는 뭐가 있다? 네임도 있고 확장자도 있고 이런 게 있겠죠. 혹은 뭐 사이즈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이 판별식이 뭐 알아서 했겠지. 그러면 보세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이건 컴포짓 패턴인데 컴포짓 패턴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 컴포짓 패턴이란 복잡한 구조물이 제공하는 게 이러한 제어를 제공한다는 거야. 그쵸? 내 서브 폴더 여기 자식에는 서브 폴더가 있을 수 있고 파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끝없이 재기를 일으킬 거 아니야. 물론 재기가 일어나도 이쪽은 다 포 구문이니까 스택이 중간중간 끊기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걸 통해서 복잡한 일들이 계속 쭉 하고 퍼져나갈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복잡한 제어 형태가 여기 바깥쪽에 일어난단 말이지. 얘네 둘의 상호작용으로. 그럼 그때 하는 일을 보면 이거란 말이야. 얘가 하는 일이. 그럼 이걸 좀 더 과격하게 가자고. 과격하게. 어떻게? 이렇게 가자고. 얘가 결과까지 다 받고 바깥에는 아무것도 주지 마. 이게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해야 될 일 전부가 어디로? 블록으로 흡수된단 말이야.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제. 애들을 할지 말지까지도 전부 다 저 블록이 먹어버렸죠. 이때 이 블록이 뭐냐고? 이게 바로 비지터야. 얘가 바로 얘가 바로 비지터야. 그럼 얘네들은 뭘까요? 비지터를 받아들이는 애들. 얘가 바로 비지터를 받아들이는 택. 이게 비지터 패턴인 거야. 비지터 패턴은 이 특수한 자료, 이 제어 구조가 문제가 아니야. 비지터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는 이게 컴포짓이 될 수도 있고, 이터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지 안에 무슨 제어 구조를 제공하겠지. 근데 제어 구조만 제공하고 실제 액션은 비지터가 한단 말이야. 심지어 이게 심하면 비지터가 그냥 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걸 리스트로도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비지터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비지터 하나만 처리하지 않을 테니까. 로그 비지터, 어? 어레이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비지터, 뭐 이런 애들 다 분산될 거 아니야, 코드가. 그렇다고. 이게 비지터 패턴이에요. 비지터 패턴 아예 코드가 너무 이상하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알아먹기 어려워서 좀 클래식한 비지터 패턴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비지터 패턴은 뭘 위한 패턴이냐? 제어 구조와 실행기를 분리하는 패턴이다. 그래서 제어 구조를 제공하는 어떠한 구조에서도 비지터를 받아들여서 실행기를 분리해주면 제어 구조를 제공해주는 왁구와 실행을 해주는 부분의 코드를 분리해서 실행기만 따로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이중 디스패치는 뭐 넘어갈게요. 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그 비지터로 전환했을 때 네. 그 불린 리턴에서 보이드로 바꾸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음, 비지터가 반환값을 낸다는 얘기는 테이크케어가 비지터의 반환값을 이용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그럼 테이크케어한테는 제약사항이 생겨요. 비지터의 값을 이용한다라는. 그게 나쁜 거냐 하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얘는 테이크케어의 값을 사용하지 않잖아, 실제로도. 그래서 비지터가 전에 말했던 프로시저로 만들 거냐, 함수로 만들 거냐는 각각 설계에 달려 있어요. 꼭 비지터가 리턴 값이 없어야 된다는 제약사항은 없어요. 아, 어. 그리고 아까도 비지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비지터인 건 매일반이야. 내가 이걸로 고쳤다고 비지터가 아닌 건 아니에요. 얘도 비지터라는 거지. 음, 어쨌든 비지터는 뭘 모른다? 자기가 어떤 제어 구조를 순회하고 있는지를 몰라. 얘는 비지터는 사실은 되게 복잡한 순회 구조에서 얘가 호출될 거 아니야. 엄청난 서브폴더 구조에서 그 파일들마다 호출될 거 아니야. 지는 모른다는 거야. 내가 왜 지금 호출당했지? 몰라. 이게 비지터의 핵심이에요. 제어 구조와 처리기를 분리하는 거. 근데 제어 구조가 단순한 1차원 루프만 아니라 복잡한 이런 리커시브한 루프가 될 수도 있고 뭐 3차원 벡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어 구조를 통해서 순회를 하는데 순회하는 곳의 책임과 처리기의 책임을 분리하는 게 비지터 패턴인 거죠. 또한 비지터는 일종의 전략 객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또 소우주를 구축하면 얘가 또 데코레이터가 됐다가 책임 연쇄가 됐다가 또 난리를 피우겠죠. 음, 어.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프레임워크이 주 제어 구조를 갖고 있고 제어 구조에서 책임 연쇄 패턴인 비지터를 받아들이는 구조가 많아요. 비지터도 그냥 보면 뭘로 보인다? 이 책에서 나왔던 콜백 혹은 전략 객체로 보인단 말이지. 제가 말했죠. 다 똑같이 생겼다고. 뭐가? UML 그려보면 그냥 네 가지 박스 맨날 나온다고 그랬죠. 소비자 쪽, 소비 측의 추상층, 소비의 구상층, 그 다음에 제공의 추상층, 제공의 구상층 이렇게밖에 네 개만 나온다니까. 뭘 그려 다 네 개예요, 그냥. 디자인 패턴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들은 귀찮아. 오늘 1시간 반만 하려고 그랬어. 넘어가. 다 넘어가. 뭐 굳이 얘기하자면 미디에이터가 중요하긴 하지만 미디에이터 넘어가. 파사드는 이미 했으니까. 미디에이터와 파사드의 차이점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네. 파사드는 매크로고요. 즉 파사드는 언제 쓰냐면 내가 여러 가지 애들의 일을 시키는 거를 잘 해낼 자신이 없어. 한 번만 성공할 것 같아. 이 코드 잘 짜는 걸. 여러분들 프레임워크 쓸 때 그렇잖아요. 뭐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한 다음에 얘들 조립해서 뭘 만 다음에 얘를 해가지고 잘 해야지만 이거 실행할 수 있어. 이런 게 많잖아. 레시피가 있단 말이에요. 레시피를 저장해주는 쓰레기통이 파사드야. 어? 레시피를 저장하는 쓰레기통이 파사드고 미디에이터는 의존성을 똑같이 한 곳에 모아놔서 미디에이터든 파사든 등장하면 걔가 의존하고 있는 객체 하나만 고쳐도 걔 따라가서 다 고쳐야 돼요. 의존성을 모아두는 쓰레기통인 건 매일반인데 미디에이터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알게 하는 지식을 미디에이터만 알게 하려고 그래서 메소드의 기능을 추상화시키거나 매크로를 정의하기 위해서 의존성을 모아두는 게 아니라 얘가 미디에이터만 알게 하려고. 얘가 내가 원래는 여기 있는 사람 12사람을 다 알아야 되는데 나는 태산이만 알 거야. 내 스터디 멤버를 다 몰라. 근데 태산이만 알아. 태산이가 나머지 사람을 다 알아.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의존성 관계를 심플하게 만들려고. 그럼 모든 사람은 다 태산이만 알면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의존성을 한 군데 모아서 다른 의존성을 갖게 하기 싫어서 하는 경우는 미디에이터라 부르고 똑같이 쓰레기통인데 그 매크로를 위해서 이 쓰레기를 모은 거는 파사드라고 불러요. 그럼 당연히 현실 세계는 어떻게 된다? 미디에이터이자 파사드인 경우가 많겠죠. 아니?
마리오 스테이트는 미디에이터가 아니에요. 마리오 스테이트는 왜냐하면 쓰레기통이 아니기 때문이지. 여기 보신 것처럼 마리오 스테이트는 오직 뭐만 알고 있다? 오직 마리오 스테이트만 알고 있어. 계속 말하지만 자기 참조용 타입이죠. 자기 참조용 타입의 파워를 쓰는 거죠. 이거는 내가 마리오 스테이트인데 나는 커런트 스테이트를 갖고 있지. 뭐 이런 거지. 여기에는 마리오 스테이트에 대한 지식하고 유일한 의존성인 아이스코어 홀더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이거 근데 얘가 알 필요 있나? 제가 무리한 거죠. 죄송. 쓸데없는 짓이었죠. 사실 마리오 스테이트에 관심 없어요. 이건 얘 거지. 아니 아니지. 밑에는 얘 거잖아. 스테이트가 이거 관심 있어? 관심 없잖아. 이거 다 여기에서 이거 하려고 관심 있는 거야, 지가. 스몰 마리오나 관심 있지. 마리오 스테이트는 관심도 없다. 이제 와서 마리오 스테이트를 보면 뭘로 보인다? 의존성? 아이 마리오밖에 없는 거지. 즉 자기 자신밖에 관심이 없는 거지. 따라서 얘는 파사드도 아니고 당연히 미디에이터도 아니지. 디자인 패턴에 많은 게 자기 참조용 타입이에요. 데코레이터, 책임 연쇄, 상태 패턴, 뭐 등등 다 자기 타입을 자기가 인식해가지고 체인하는 식이죠. 일단 책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무 질문이나 다 돼. 책 전체의 질문을 받겠어요. 심지어 책 외적인 토론도 괜찮고요. 이제서는 짬 풀고 잡담해도 돼요.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이 멤버들이 모이기도 힘들자. 빨리. 아, 무조건 테이크케어예요. 왜냐하면 비지터는 실행기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캐시를 가져서도 안 돼요. 새로 주어진 국면에만 반응하게끔 짜야 돼요. 그렇게 짜면 잘못 짠 거예요. 아, 근데 테이크케어에다가 두면 네. 비지터를 쓸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어차피 그거야 비지터가 함수용을 짜서 값을 반환하는 거면 얼마든지 테이크케어에서는 값을 얻은 거지 비지터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 값이 왜 태어난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래. 엄밀하게 얘기하면 비지터가 알고 있는 캐시 상황은 사실은 테일케어의 제어 상황 내에서의 이때는 캐시야라고 알 거기 때문에 테일케어가 캐시 쓸지 말지를 결정 못할 리가 없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테이크케어가 뭐 특정 뭐 객체를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네, 테이크케어가 특정 객체를 반환하는 걸 또 퍼블릭 메소드로 제공해 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외부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그 특정 객체를 반환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는 거라서 네, 그럼 비지터를 쓸 이유가 없어져 가지고 맞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솔리드 패턴 때부터 셀러 다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전략 객체든 뭐든 책에 나오는 예제를 보면 완전히 아이솔레이트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랑? 그 홀더랑. 근데 그럼 쓰레기야. 걔를 쓸 이유가 전혀 없어. 왜냐하면 걔가 홀더랑 아무 통신을 하지 않는 전략이라면 걔용 전략이 아닌 거고 걔 메소드에 그 전략을 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럼 디자인에서 핵심은 뭐냐면 홀더하고 이러한 전략 객체들하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의 문제인 거고 성원님 말처럼 상호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홀더의 내장을 다 깠다. 아, 이럴 거면 뭐하러 굳이 비지터 혹은 비지터의 내장을 다 깠다. 이럴 거면 굳이 뭐 이런 게 맞아요. 그러면 내장을 덜 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마리오 스테이트를 아니 마리오를 뭘로 아이스코어 홀더로 분리해서 통신의 범위를 아이스코어 홀더 범위로 줄였죠.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에 따라서 상호작용하고 내장을 안 깔 수 있는 범위를 잘 설계할 자신이 없다라면 모든 디자인 패턴은 대부분 다 무력화돼요. 다 내장 까기가 되기 때문에 객체 지향을 다 위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려운 점이에요. 그게 디자인 패턴의 가장 어려운 점.
책에서는 이 내장 까는 범위를 지정하는 미묘함을 가르치진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보면 구현체가 아이솔레이트로 돼 있단 말이야. 대화하지 않아. 이 스테이트하고 아무 대화도 안 하거나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밸런스를 잡는 게 디자인 패턴을 쓸 수 있냐 없냐의 분수령이야. 대부분의 패턴이 무력화돼요. 내장을 다 까면. 내장을 안 깔려면 추상화해야 돼. 딱 필요한 만큼만. 그게 바로 아키텍처의 능력, 아키텍트의 능력이지.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난 잘 못 쓰겠던데? 아, 이건 써봤더니 쓰레기던데?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 내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거 이전에 도메인이 아, 패턴화되어 있는 객체들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내장 까기 범위를 내가 잘 지정해봤자 기획팀에서 또 지랄하면 이것도 다 까야 되는데 의미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꼭 실력이 부족하다 뭐하다. 근데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내가 상호작용하는 객체한테 노출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추상화를 신중하게 고민해 봤나? 뭐 이런 고민을 가끔씩은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언제? 리팩토링 할 때. 만들 때는 못하지. 이게 향후 변화가 심할지 안 심할지를 지금 판정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리팩토링하고 릴이 다 되고 버전이 나올 때는 아, 이 동네는 이 정도까지는 추상화가 됐어야 되는 거였어. 뭐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리팩토링 할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냐겠죠? 혹은 리팩토링 할 만큼 회사에 충성도나 여유를 갖고 있느냐. 아씨, 돈 받으면 돈 받는 대로 일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 지랄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하면 이제 이런 실력을 안 내는 거고. 그래서 패턴을 이용한 리팩토링이라는 책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무에 잘 안 쓰이는 이유는 그러한 환경을 안 만들어주니까. 그 패턴을 이용한 리팩토링 책이 왜 좋냐면 리팩토링 하는데 리팩토링에서 느낀 그 추상화 부분들을 디자인 패턴 이용해서 리팩토링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 방금 제가 말한 그 노하우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전략 객체나 상태 객체하고 홀더하고 얼마큼 열어줘야 되지? 이런 거에 뭐 완전한 노하우는 아니지만 여러 국면에서 힌트를 많이 준다고. 그게 핵심이라는 거지. 그냥 패턴 적용하기는 어려워. 홀더하고 전략 객체하고 얼마큼 열어줘야 되는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건지 얼마나 더 열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열려있는 범위를 모르겠으니까 추상화 범위도 잘 안 나온다고. 성원님은요, 네이버에서 스마트 에디터를 만든 팀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웹 에디터 생각만 해도 싫죠. 팀장 아닙니다. 팀원입니다. 그냥 뭐 팀장 같은 팀원인데 어쨌든 볼품없는 팀원입니다. 싫잖아요. 그 싫으니까 오만 가지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끔씩 성원님이 질문한 거 보면 깊죠. 실무적이고. 저 복잡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패턴들을 안 쓸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추상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생으로 우겨서 구현하기에는 if가 막 4단 if가 그냥 밥 먹듯이 나오니까 뭐 어떻게 구조화를 안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저 도메인에서. 아, 필요가 사람을 만들죠. 자, 기타 너무 쪼지 말고 한 5분, 10분 채팅창이든 뭐 하든 얘기 생각나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편집한다고 한 8시쯤 건드렸는데 그때 죽으면서 파일이 다 깨져서 버려진 거야. 와, 이 뒤가 막 의욕이 없어. 갑자기 그걸 당해가지고. 그나마 라이브 코딩을 한 거지. 이것도 다 코파일럿이 안 도와줬으면 제가 하다 말았을 텐데 코파일럿이 잘 쳐줘가지고 한 건데 어, 코파일럿 쓸 때마다 무서워요. 여러분들 손에 특히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코드가 많이 손에 익었잖아요. 그래도 비싼 돈값 한다고 인텔리제이가 저처럼 손에 익어가지고 플러그인들 써보면은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 후져가지고. 가난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쓰는 거고요. 돈만 내면.
요즘은 대부분 회사에 사주지 않나? 기업 볼륨으로 해서. 저희도 전 직원 다 인텔리제 있거든요. 그래서 얼티밋으로. 이거 최종 몇 개 더 추가했던 거 있었죠? 그걸로 공유해 드릴게요. 지워야지. 얘가 에러를 막 일으킨다. 이거 봐. 흔적들이 있구만. 이거 액션은 내가 공유해 줬나 아까? 이건 메신저에다 공유했지. 이것도 잘라가지고 공유해 드릴까요? 음. 인텔리제이가 예전에는 잘 쓰는 사람만 썼는데요. 지금은 코파일럿하고 결합하거나 이게 보시면 제가 되게 많은 AI 깔았는데 코파일럿도 있고 여기는 안 나오나? 그 아마존 AI 그도 깔려 있고 그다음에 저 뭐 이런 거 해보면은 여기 AI 코더 뭐 이거 나오잖아. 이거는 또 인텔리제이 거거든요. AI 어시스턴트가 여기 세 개 깔려 있단 말이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서 이것저것 써보는데 제가 코파일럿이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코파일럿이 처음에는 힌트를 줄 때 지가 어디서 알고 있는 코드에 힌트를 주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코드 짜는 스타일이 되게 독특해요. 제가 약간 기계어 스타일로 짜거든요. 그냥 코드는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제 스타일을 흡수해. 이 미친놈이. 그래서 나중에 코드 힌트를 내보낼 때 내 코드 스타일로 내보내는 거야. 이게 코파일럿의 가장 무서운 점인데 왜 이게 소름 끼치냐면 아니 그럼 내 코딩 스타일 또 딴 놈한테 제안할 거 아니야. 딴 놈한테 가가지고 이게 미친 거라는 거지. 이게 미친 거야. 내 프로젝- 코파일럿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든단 말이지. 그 프로젝트에 있는 코드를 추천해 주는 것 같아요. 그거 추출해서 학습한 다음에는요. 범용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서 남의 코파일럿에도 비슷한 컨텍스트 나와요. 내 코드 스타일이. 더 무서운 건 코드 스타일이 나온다는 거야. 코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튼 뭐 대표적인 제 습관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if 같은 거 쓸 때 s if를 쓰는 거에 별로 부담을 안 느끼시잖아요. 이렇게 쓸 때. 물론 표현은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이거 알고 보면 이런 거거든요. s if라는 문은 없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때 중괄호 생략하고 s if를 쓰는 거에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같은 이유로 S4도 만들 수 있는 거고 S 파일도 만들 수 있는 거고 S 펜도 만들 수 있잖아. 저는 스타일이 이렇게 쓴단 말이야. S if만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그냥 부담 없이 저렇게 쓴다는 거지. S if가 성립하면 S 펜도 되는 거지.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제 코드 스타일이거든요. 이것도 흉내내 이 미친놈이. 죽을 것 같다니까. 거의 모든 나의 그 흉내를 낸단 말이야 얘가. 게다가 어쩔 때 되게 소름 끼치는데 아무것도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 만들지 알고 있어. 되게 높은 확률로 적중할 때가 많아. 이거 진짜 미친놈 아니야? 할 때가 되게 많아. 오늘 제가 인텔리제이 시연한 거 보시면서 코파일럿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세요. 약간 소름 끼쳐. 우리 진짜 개발한 척만 하면 코파일럿 다 따준다니까. 그렇습니다. 코파일럿도 그냥 사내 전 직원한테 다 개방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코파일럿 체험 제가 테스트하는 기간이라서 한 3, 4개월 써보고 괜찮으면 전 직원한테 풀려고 그러는데 다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코파일럿이 돌아다니면서 회사 전체의 코드에 컨벤션을 맞춰줄 것 같은 이 느낌.
린트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느낌 있지. 코파일럿이 모든 컨벤션 다 맞추고 다닐 것 같아. 이거 무서운 놈이다. 좋은데 미묘하게 버그를 내요. 그쵸? 예. 그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되게 어려워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예. 뭐 파라미터를 빼먹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이렇게 어떤 특정 그 프로퍼티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접근 프로퍼티를 빼먹거나 해요. 맞아요. 있어요. 예. 그게 있는데 무서운 건 점점 없어져요. 그래도 무서워. 자,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신 지 한 10분 정도 지나서 오늘 정리할 거고요. 짧지 않은 스터디였는데 2달 넘게 했던 스터디였는데 개근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아직 사무실에 있어요. 나 집에 가야 돼. 비도 오는데. 귀찮아 죽겠네. 자, 고생 수고하셨고 또 다음 많으셨습니다. 스터디에 기회가 되시면 거기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